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8월 7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7일)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 공시 내용을 파트 2에 주로 편집을 했고 기타 뉴스를 또 추가 편집을 했는데 4가지의 뉴스를 편집을 했습니다. 요거를 미리 결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국민들의 혐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전쟁에 참전하도록 했다. 사실상 일본은 결국은 패배할 것을 알면서 대동아 공영 군부의 의사결정으로 하와이를 친다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좌측의 뉴스는 그런 측면으로 연결이 된다. 미국은 현재 지속적으로 혐중 감정을 견지하게 만든다. 중국은 일본과 같이 미국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현재는 결코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되기도 하나 대만이란 변수는 언제나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별 실적으로 오늘 첫 번째 편집한 것은 고려 아연입니다. 개별과 연결을 2개를 다 했는데 기업마다 개별 대부분 연결만 하지 개별과 연결을 동시에 하는 기업은 좀 그렇게 드물더라고요. 개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3조 8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5.5%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2.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40.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2.9%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도 개별과 연결을 공시했습니다. 매출이 1조 6,114억 원으로 무려 68.1%나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08.1% 더 높게 100%나 증가를 했어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1.9%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5.1%나 추락을 했습니다. LG유플러스 매출이 6조 5,510억 원으로서 1.7%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3% 증가함으로써 영업이익은 1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2% 하락했습니다. LG 이것도 연결이 동시에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매출이 1조 4,520억 원으로 23.7% 높게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5% 증가해서 영업이익 28.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8% 상승했습니다. LG 헬로비전 매출이 5,508억 원으로 2.4%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0.1%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55%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4% 하락했습니다. 하이브 매출이 1조 원으로서 2.9% 감소했고 영업비용 4.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51.2% 추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6.5% 하락했습니다. 이 하이브가 분쟁이 있죠. 지분 분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 편의점 매출이 5조 6천억 원대로서 4.6%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4.7% 증가해서 영업이익 1,307억 원으로 0.7%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1% 하락했습니다. 참 5조 매출해가지고 영업이익 1,300억
남긴다 그러면은 하긴 그 소매 유통 마진이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MC넥스 기억이 안 나서 초소형 카메라 모듈 하는 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매출이 5,136억 원으로 15.9%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10.9%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 무려 4,236.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4.3%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이게 휴대폰하고 관계가 되겠죠. 초소형 카메라 모듈이니까. 초소형 카메라 모듈은 또 뭐 그 휴대폰만이 아니고 그 감시 장치라든지 여러 군데 또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항공 매출이 7조 8,462억 원으로서 16.6%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9.6%가 증가해서 영업이익 3.8%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2.3% 하락했습니다. 롯데쇼핑 매출이 6조 9천억 원대로서 3.4%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3.6% 더 감소해서 영업이익은 4.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0.2%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결론은 영업이익을 낼 때는 영업비용을 더 줄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줄였는지 그게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GS 지주회사겠죠. GS그룹의 연결이 12조 4,926억 원으로서 3.5%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4.3%더 감소해서 영업이익은 1.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7% 상승했습니다. KCC 글라스 매출이 9,034억 원으로 10.7%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12.71% 더 증가해서 영업이익 12.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2% 하락했습니다. 이 자동차용 유리 이런 거를 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잘 나가는데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졌다. 그럼 다른 쪽 꼭 자동차 유리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궁금해지네요. 한정기술 매출이 2,548억 원으로 11.5% 증가했고 영업비용 12.2%, 영업이익은 5.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5% 감소했습니다. 금액상 영업이익은 증가했어도 영업이익률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겠네요. 한전 KPS라는 데가 그 한전 유지보수하는 자회사, 일반 회사라면 공무부 같은 데를 독립시켜서 한전 KPS를 했고 한전 기술은 한국전력공사 뭐 기술부 같은 데겠죠. 이런 데를 또 자회사로 독립을 시켜서 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그 비즈니스 활동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전기술에서 근무했던 사람하고 어떤 경영 공부를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뜻이 뭐가 있는지 제약이론 경영을 공부할 때 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공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뉴스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최고의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 엘리언 연준이 괴롭힘을 당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는 알겠어요. 웰 다니엘 포춘지에서 했는데
월요일이 세계 주식 매도세는 많은 전문 투자자들과 월가의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을 흔들었고, 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긴급 금리 인하 요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영국 케임브리지대 퀸즈 칼리지의 모하메드 엘 엘리언 총장은 경제가 아직 불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구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침 때문에 응급실 가겠냐? 이런 자기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튼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연준의 현재 유명하지 않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콜과 2021년 금리 인상 연기 결정을 언급하며, 그들이 올라가는 길처럼 느려질 것이라면 그것은 50년 만에 최악의 정책 오류였다고 말했다. 정책 과잉 반응, 긴급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경우 두 가지 주요 쟁점. 하나는 그것이 의도치 않게 기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시장에는 연준을 겁먹을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월가의 역할극을 조금 했다. 조금 했다 그런 얘기겠죠. 연준은 불안한 시장을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연준 관리들이 금리 인하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서두를 것이라는 연준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어제 시장은 정상적으로 장통했다. 다시 올라갔죠. 무슨 기능에 차질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 저하라고 놓쳤던 거라고 하는데 변동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엘 에리언이라는 그 경제학자로 지금 미국 언론에서 치켜 세우는데, 캠브리지대가 원래 경제학 쪽에 센 모양이죠. 그러나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한 연준은 시장이 스스로 정리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걸 주장했고, 긴급 인하는 정책 과잉 대응에 해당한다라면서 관리들은 투자자들에 의해 이러한 조치에 황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빠른 반전은 월요일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 뒤에 있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들의 결과일 것입니다. 네이션와이드 수석 경제학자 캐시 보스트 잔치는 포춘에 대해 이 메일 논평에서 위험자산의 급격한 매각은 경기 침체의 벼랑에 있지 않은 미국 경제의 현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엘 에리언은 이러한 압박은 기술 주식과 같은 시장의 특정 부분에서 일본 관련 디버레징과 천정부지의 가치평가절에 대한 우려로 더욱 증폭되었다. 일본이 변수로 작용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비상요금 인하는 진정한 비상사태를 요구. 연준은 또한 2001년에 세 차례의 긴급 금리 인하를 시행했는데, 두 차례는 닷컴 버블 붕괴 후 또 한 차례는 9.11 이후였다. 엘 에리아는 월요일의 시장 매도세가 연준 정책의 빠른 전환을 촉구할 과거 사건의 심각성을 근처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견해를 되풀이했다. 자,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정책적으로 급히 내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국도 사실은 높은 금리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왜 이런 주장을 할까? 그게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전 파트 1에 했던 게 잘 모르는 용어였던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경제적 예의주의를 잃을 수도 있다고 엘 에리언이 경고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론을 뭐 어떻게 얘기했던 건지,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로 인식이 됩니다.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올가에서는 2023년까지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했고 공감대는 연착륙으로 전환했다. 자, 그러면은 금리를 내린다면은 지금도 미국 경기는 좋은데 올라간다는 얘기죠. 파트 1에서 미국 경제 공황을 일으켰던
주식시장의 그 광란,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 뭔지 뭐 잘 모르지만은 이런 뉴스들을 취급하면서 저도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요즘 미국 내 스파이, 한국도 스파이법에 의해서 아예 체포까지 됐는데, 이거는 체포됐다 이런 얘기는 없는 뉴스예요. 민주화 운동가 행세하는 중국계 미국인, 베이징을 위해 반체제 인사 스파이 활동, 스파이 소설의 음모. 제스민 바에르 폭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학자가 중국 정부를 대표해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화요일 블루크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근데 구속까지는 아닌 모양이죠. 뉴욕에서 민주화 단체를 설립한 운동가인 서전 왕은 10년 넘게 반체제 인사들을 염탐하고 중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 씨는 베이징에서 국가안전부를 대신해 이중 생활을 했다. 그는 자신을 민주화와 반중 정부 운동가로 포장함으로써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진정으로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브롬피스 미국 변호사는 AP통신을 보낸 성명에서 기소장은 스파이 소설의 음모일 수 있지만 피고인의 중국 정부의 비밀 요원이었다는 증거는 충격적일 정도로 사실이라고 말했다. 요 사진이 그 사람인데 2024년 8월 6일 미국 뉴욕에서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계 미국인 학자 왕 슈진이 언론에서 뭐 연설이라는데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미국이 왜 이 스파이를 계속 들춰내는지, 그거는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거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은 불확실성과 의심에 직면합니다. 디디탕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020년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가 23억 6천만 달러의 규모의 공장을 짓고 빅 레피드의 수천 개의 일자리를 가져오겠다는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회사의 계획을 환영했을 때 미시간 북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제 고티온 하이테크의 프로젝트는 일부 미국 국회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십자인대에 놓여 있다.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고 미국의 심장부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우리를 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을 환영해서는 안 되며 이들이 이곳에 건설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계로 확산된 미중 전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버크넬 대학의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인 직훈주는 주요 원인은 미중 경쟁이며 미국 정부는 중국을 대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적국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상업적 상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차터 타운십의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지지했던 5명의 공무원들을 선거에서 해임했다,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네요. 니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하라고 그랬더니 중국 놈들하고 그 배가 맞아가지고 여기다가 이 미국을 망치게 할 중국 기업을 유치해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 보면은 동맹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거냐. 그래서 한국 기업한테는 와서 빨리 좀 만들어줘. 응? 그래, 리튬 공장? 중국 애들 대신 니들이 좀, 근데 이 리튬에 대한 원료가 좀 그건 미국이, 우리도 광산이 있어. 뭐 공해 문제만 해결 안 된다면은, 아니, 해결된다면은 미국 내에 충분히 그런 거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 문제는 이게 대중관계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거다. 저는 그런 거 봅니다. 아, 일본은 환율로 주겠지만은 중국은 금리로 죽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손을 들 때까지 그렇게 쉽게 안 내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쉽게 내리기가 어려울 거다. 대신 일본은 올려. 왜? 일본, 중국에서 나온 자본이 일본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일본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완전 돈을 빼고 그 돈이 한국에 다 하자니 한국은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리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참 뉴스들을 보면 되게 어려운데 좀 곰곰이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다. 제 생각이 좀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